6, 70년 전 그때 그날의 미국과 소련의 합의, 100여 년 전 그날의 일본과 러시아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다 정해졌거든요. 이쪽 얘기, 이거 엄청 긴 얘기인데 너무 길게 못하고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국제적인 변동을 이해할 적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야기를 안 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제 묻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러면 걔네들 얘기가 도대체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이 왜 망했어? 하면 이완용 이 자식 혹은 고종이 통치를 잘못해서 일본이 나빠서 굉장히 좀 내재적인 접근법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조금 더 넓게 보고 구조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중요한 건 역사는 지리나 그 식민지 영토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데, 유럽인들 입장에서 아시아를 진출을 하려면 그 당시에는 스웨즈 운하가 개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대서양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들어와야 돼요. 즉 유럽인들이 만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는 인도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낯설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국가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한중일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아시아로 오려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도 패권을 두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왔다가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쫓겨났고 다시 영국, 프랑스한테 쫓겨나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붙어서 프라시 전투라는 전투에서 결국은 영국이 이기죠. 그럼 1차적으로 인도가 영국게 됐어요.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루트로 들어오는가의 길을 누가 장악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도, 미얀마, 그리고 말레이시아 반도부터 시작해서 보르네오 섬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레이시아 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의 해협을 우리가 말라카 해협이라고 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인도나 유럽을 가려면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반대로 유럽이나 인도나 아프리카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우리 극동아시아로 오려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따라서 배를 타고 쭉 올라오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상하이가 있어요. 즉 영국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시아의 절반을 장악하고 다시 중국 남부의 주요 거점 지역인 홍콩과 상하이 일대를 장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너무 식민지가 크니까 중국 전체를 굳이 다 식민화시킬 여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중국 남부의 경제적 이권을 영국이 장악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영국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조선은 요충지일까요? 요충지가 아닐까요? 아니다. 높을 확률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인도부터 시작해서 관리해야 될 지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조선은 그렇게까지 관심 갖는 영토일 수가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울 때 조선이 침탈을 당할 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와서 물고 뜯고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영국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는 사건 딱 한 번 나오고 말아요. 즉 북중국과 조선과 일본은 영국 입장에서 그다지 관심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화가 유리했던 것도 일본을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 열강들이 저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땅을 먹어야 돼, 이게 없으니까 사실 내주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 놀라운 나라가 나왔어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의 싸움은 영국과 프랑스가 해군으로 싸운 거예요. 혹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싸운 거죠. 영국 입장에서는 프랑스를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혹독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시베리아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강자인 러시아가 영국의 핵심 이익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독립국가긴 하지만 옛날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이 다 러시아 영토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계의 지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중앙아시아를 장악해서 쭉 직진으로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빠지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가 나와요.
즉 영국의 핵심 이익지대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치타, 울란우데 이쪽 가면 이게 북중국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핵심 이익지대는 홍콩부터 상하이까지예요. 남중국이죠. 근데 북중국이 경제적으로 약하더라도 절대 무시 못하는 게 베이징, 우리가 알고 로양, 카이펑, 중국의 주요 수도는 다 북쪽에 있어요. 정치적 중심지는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만주 같은 데는 자원이 많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가 막히게 중국에서는 영국의 손이 안 닿는 곳을 딱 장악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2차 아편전쟁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해주를 할양을 받아요. 그래서 드디어 러시아 군대가 동해에 맞닿는, 우리로는 동해죠, 조금 넓게 보면 태평양이죠, 맞닿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돼버리면 러시아 해군이 드디어 태평양을 나갈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반도를 장악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걸 손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조선의 멸망을 공부할 적에 우리 교과서에 일본만큼 많이 나온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영국이 한 번 우리나라에 와서 거문들을 점령했었을 때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거문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 형태를 띠는 거냐면, 한반도라는 곳은 러시아는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곳이고, 그에 비해서 영국은 굳이 장악할 필요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적어도 러시아가 장악을 하면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막 발행했던 미국 같은 나라도 하와이, 괌, 사이판 정도를 점령하고 필리핀을 막 식민화시켰을 때예요. 즉 미국조차도 아직은 강국이 아니고 남태평양에서 조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해서 북태평양을 진출한다? 북태평양이 미국은 앞바다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영국과 미국 입장에서 러시아의 조선 지배라는 것은 최악의 끔찍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 사건 하나, 의외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 당시 19세기 프랑스 언론에 나온 기록화 같은 거 보면 체구가 작은 일본인과 등치가 이만한 그 러시아인과의 싸움이 묘사되는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러일 전쟁 사파예요. 지금은 일본이 강국이지만 그때는 이제 갓 근대 국가가 됐잖아요. 갓 근대 국가가 됐는데 러시아가 조선을 먹으면 완전히 절벽이잖아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러시아의 남하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면 협상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또가 나오게 되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협상파였어요. 두 차례 협상을 하거든요. 첫 번째 협상은 뭐냐면 만주를 포기하겠다. 만주를 포기하고 대신에 한반도를 태국이나 에티오피아처럼 중간지대로 삼자. 그러니까 너네도 먹지 않고 우리도 먹지 않으면서 중립지대로 삼아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뭐 근대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어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나라랑 협상을 한다. 와서 막 이렇게 분할 얘기하면 러시아가 협상을 받아줄까요? 받아줄 리 없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협상에서 뭘 얘기하냐? 39도 분할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38도선 분할은 아시죠? 우리나라 한반도 분할하는 거. 그래서 함경북도 일대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만주도 가주시고 한반도의 북부도 가져서 원산평야 쪽 좋거든요. 하지만 한반도의 3분의 2 정도는 그대로 놔둬서 우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라는 걸로 굉장히 이제 양보해서 이렇게 제안한 거죠. 근데 좀 약간 서늘하지 않아요? 39도 분할선 막 이런 거? 나만 서늘한가? 1차 협상, 2차 협상 다 거부했어요. 실패했죠. 이때 일본의 정책은 뭐였냐면 최선은 협상인데 협상이 안 되면 전쟁이다. 또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어요. 뭐냐? 지금은 스마트폰이 최첨단이지만 이때 최첨단 기술이 뭔지 아세요? 철도예요, 철도. 근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시죠?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리, 마드리드까지 가는 그 기차.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완공 연도가 1905년이었어요. 그 외에도 뭐 동청철도라든지 몇 개 중요한 철도가 있어요. 동청철도는 이제 하얼빈부터 심양을 가로지르는 철도. 즉, 두 개의 철도가 다 완공이 되면 러시아의 군대가 빠르게 오잖아요. 그때 가서 전쟁을 싸워선 죽었다 깨나도 일본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개전을 하면 1905년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10년간 준비를 해서 지역적 특징, 또 때마침 운도 따라준 게 피해 일요일 사건, 혹은 조금 포괄적 용어로는 1차 러시아 혁명이라고 해서 러시아 제국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끝에 절대로 이길지 몰랐었던 일본이 러시아를 꺾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가 잘 되는 게 자기네들의 국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근데 예상치 못한, 기대도 안 했던 일본이란 나라가 나와서 그냥 빡!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국력과 내 군대를 쓰지 않았는데 일본이 해줬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좋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은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여튼 내 경쟁 국가가 안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1905년 그날의 을사조약은 다 알아요. 우리가 조약이란 말도 막 이게 분이 안 풀려서 늑약이란 말도 막 쓰고 그러잖아요. 시험 때 외우기만 하는 거죠. 근데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조선이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학교 공부하면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조선이 왜 망했냐? 국제관계에서 완벽하게 고립당했기 때문에. 그게 조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를 굴복시켰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부터 일본의 조선 지배와 영국의 인도 지배를 서로 상호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영국이 동아시아 파트너로 일본을 삼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세그머니 몰래 특사 교환해서 우리도 너네를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맞바꾸고 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조선을 쳐다보지 않는 그 순간 이토가 주도해서 을사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국제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생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린 조선은 그때 망했고, 해방될 때도 결국은 그런 카르텔이 깨진 거잖아요. 일본이 미국에게 패망하면서 영미 국가들과 일본의 동맹관계가 깨지니까 우리가 해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문제는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 구조가 심해지니까 분단이 된 거고, 지금은 또 중국이 부상을 하니까 그 사이에서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국제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경험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어느 나라가 좋아, 나는 어느 나라가 싫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의 반복의 원인과 이유는 분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제관계에 대한 면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저 때? 그거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망한 건 맞아요. 맞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세도 정치가 60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조선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내감매직을 하고 안동김 씨가 다 차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게 공명첩이에요. 공명첩 뭔지 아시죠? 그 족보 사는 거. 이걸 비교사학적으로 보면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영국 시민혁명, 영국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가 영조 때예요.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어요? 1789년에 일어났어요. 정조 집권기 때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건 영조, 정조 개인을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을 기르고 연대의식을 기르고 혁명에 준하는 뭔가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장면에서 지배자는 비전이 없고 사회는 수준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민중들은 각자 도생을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수준도 되게 높고 의식도 높고, 하지만 반대편에서 약점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 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if라는 단어보단 now,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때는 19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색역을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안동면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일행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고종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의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차가 안동현역에 무사히 도착했고, 도착해서 이제 옮겨만 타면 되는데 일본 경찰 무리가 도착한 기차를 에워싸요.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강제로 다시 데려옵니다. 왜 의친왕 이강이 탈출을 동원했을까? 그는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 탈출을 도와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친왕 망명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서 당연히 일본 경찰 측은 그 배후를 캐내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배후는 곧장 드러납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조선민족대동단.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비밀항일 결사 조직이고요. 이 단체의 총재는
동농 김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던 민족의식을 세운 거죠. 우리가 절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조선민족대동단은 쉽게 말하면 제2의 3.1운동을 시도하겠다. 한 번의 열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열기가 이어지고 또 다른 열기가 이어질 적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 목숨도 내놓는 거지만 자기 집안의 가산과 인맥을 다 통째로 내놔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그 의친왕을 모셔서 망명을 시키는 정말 큰 사건을 일으킨다? 황족이 스스로 나는 민국의 평민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일본의 지배체제가 얼만큼 허위에 가득 찼는가를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방식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결국 이제 이 망명 시도의 의의 자체는 큰데 실패하게 됐고, 이 실패 때문에 대동단 자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야, 의친왕이 그런 행동을 해서 이 간도라든지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다시 해보자. 가능성이 있다. 힘이 있다. 우리를 조선 황실에서도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었던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초기에 이제 전협이라는 사람이 4월 중순에 우리 대동단이 어떤 단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서도 또 만들게 되고, 대동단의 강령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선 영원의 독립을 완성할 것. 두 번째, 세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할 것. 세 번째, 사회의 자유 발전을 광박할 것.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평화의식을 잃고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자신들만의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적 음모를 분쇄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하겠다. 즉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지만 이 투쟁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포부를 딱 열게 된 거니까, 이 대동단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강력한 새로운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단체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동단 같은 경우도 하나 흥미로운 게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인물 구성원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이나 구국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참여 구성원이 몰려 있었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신정변하면 계화파들 너무나 양반 귀족 자제들이라든지, 동원농민운동하면 너무 지나칠 정도의 농민위주라든지 이랬는데, 당시에 관료, 군인, 교사, 학생, 승려, 간호사, 보부상 등등등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몰려서 참여했었던, 나이대로 보더라도 20대부터 70대까지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얼마나 우리가 3.1운동의 이 전후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몸부림쳤는가를 또 알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대동단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사 또 우리 민족의 발전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동농 김가진을 총재했다 이렇게 싹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근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 시기에 대해서 깊이 탐독하시는 분들은 김가진? 이 얘기가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 때 태어났던 분이고 1886년에 문과를 급제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조선 왕조 시대 때 사람인 거죠. 그리고 1887년에 주일본 공사관 참찬관에 임명이 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던 기간은 조선 왕조고 합격하고 나가보니까 근대화의 시대인 거예요. 일본 상인 막 러시아 상인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에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김가진은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개화 필요한 것 같아. 때로는 급진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진중하게 시대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고종의 총애를 받고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외교 관련 실무를 수차례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거기서 역량을 막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82년 제물포 조약의 실무를 담당한다라든지 또 그 이후에 영국, 독일과 통상조약을 체결한다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맺는데 실무를 담당한다라든지, 특히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외교술 이런 것들을 막 맞대응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활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 노하우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된 거고, 본인이 성장하니까 또 국가의 어떤 외교 활동에 중요한 인재로서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시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개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잠깐 활동을 하다가 쉽게 친일화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라든지 윤치호 같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완용이 대표적이죠. 훌륭한 고관 대작이었는데 친일파를 변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김가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김가진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활동할 무렵에 주일 천국공사 왕봉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연설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동양에서 독립국은 청국과 일본뿐이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청나라와 일본만 배려하면서 조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죠. 여기에 이제 김가진이 격분하는 거예요. 조선은 독립국이다. 오랜 역사와 사직을 갖고 있는 독립국이다. 누가 망탄 누게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었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배우려고 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지만 절대로 과거의 사대는 지금의 식민지 관계랑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선은 자주국가이고 앞으로도 자주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이 원칙을 김가진이 정확히 지켰어요. 이게 이완용이나 다른 숱하게 타락해 갔었던 개화적 지식인과 김가진이 확실히 다른 측면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속상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완용은 아는데 김가진은 모르는 거야.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뜻대로 안 되잖아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속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수많은 활동들, 뭐 의병 활동도 하고 애국개몽 활동도 벌였지만 결국 이게 하나하나 다 실패가 되고 1910년에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내 젊음에 가장 유능하던 시절에 모든 활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조선의 멸망이야. 이 감정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조선이 망했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적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조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면서 임시정부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때 김가진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70이 넘으면 어르신, 정말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 70이 넘으면 사실은 그런 어르신들이 별로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셔도 모자랄 상황이죠. 근데 김가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립니다. 나는 임시정부로 가겠다. 내가 황실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자진해서 새로운 우리 민족이 세운 공화국의 평민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감시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시를 뚫고 망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김가진이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고, 김가진이 비밀리에 맘먹고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정말 첩보극 같은 과정을 거쳤던 거죠. 시골 사람같이 허름한 의복으로 싹 옷을 다 갈아입고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 연세가 워낙 많으셨으니까 틀니를 끼셨대요. 근데 틀니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더더 초라한 행색으로 74살의 나이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로 망명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때 남긴 글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었던 기분이 있는데, 나라는 깨지고 임금은 죽고 사직은 기울어보다. 치욕을 견디며 죽지 못해 살아 지금에 이르렀구나. 이 늙은 마음에 아직 하늘을 찌를 뜻이 있나니 한번 날아올라 말리기를 가노라. 이 늙은 마음에 아직 하늘을 찌를 뜻이 있다. 내 몸은 74살이지만 난 이걸 뚫고 일어나서 민국의 평민이 되겠다. 기가 막힌 선택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고 나서 오니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가뜩이나 지금 그 평민들이나 하는 독립운동이다, 니들이 정부가 맞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유능했던 그가 우리의 개혁을, 우리의 어떤 구국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정한 후원자 이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건너가신 분들 중에서 모든 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좀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 선생이고요. 김가진의 며느리 수당 정정화 선생이 있어요. 김의한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후기 파티에서 김구가 이끌었던 단체예요. 이봉창, 윤봉기를 읽어 한국광복군 창설, 이 맥락에서 우리는 그 수장이었었던 김구를 기억하지만 이 김의한도 김구를 도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김가진의 며느리였던 정정화 선생은 임시정부의 살림꾼. 그럼 뭐 모두가 공인하던, 그러니까 정말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돌아가실 때 그 최후의 순간도 다 지켜드리고, 임시정부가 어려울 적에 그 정말 먹거리 같은 것들 준비하느라 보통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임시정부가 남녀평등을 표방했었거든요. 한국혁명여성동맹, 그리고 대한애국부인회 등등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여성계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사적으로 애정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김가진이라는 거두와 함께 했었던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김가진은 상해를 망명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으로 추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독립선언서라든지 포고문을 배포하는 작업에서 활발한 운동을 또 벌이시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권고문을 배포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앞장을 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독립운동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고, 김가진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그의 또 훌륭한 필력, 그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이 자금 모집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국가의 원로, 그 역할로 임시정부에서 이제 함께 사회운동 기념식을 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 적에 과거의 역사성의 모든 곳에 있었던 분이 같이 딱 있어주니까, 김가진이 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선 때부터 내려온 전통성을 딱 보증해주는, 우리 임시정부가 유구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게 딱 상징 표시가 됐던 거죠. 사실 갖고 있는 재산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직 생활 동안에도 별로 모아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고종으로부터 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한 만여 평 정도 되는 이제 백운장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빼앗기게 돼요. 내 평생의 모든 노력을 바치면서 더 그 대가로 그다지 별로 돈도 없었는데 그나마 받았던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이제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그 당시 김가진의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상황, 혹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워낙 유명하고 저명한 인사니까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모두 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김가진 같은 경우도 남작 자기를 수여받았어요. 하지만 은사금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친일의 대가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또 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돈을 모은 것도 없고 은사금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그러니까 비전도 잃고 나라도 잃은 상황인데, 그랬던 그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남작 자기고 뭐고 나는 다시 새 나라로 가겠다,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가진은 그 오점을 다시금 찢고 일어나서 이 임시정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큰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김가진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 끝내 낙관주의자고 끝내 분투했고 경제적 곤궁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내하면서 임시정부를 망명했던 사람, 이런 선배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들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건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상력을 던져준 선배가 아닐까. 이제는 좀 과감한 도전을 했었던 대동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갔었던 김가진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주석, 안중근, 이토 처단, 윤봉길, 홍코, 의거. 근데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쵸?
안창호 선생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던 게 최근에 연구 논문으로 나와서 그의 여권에 찍힌 도장만 갖고도 신문에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배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밴쿠버도 갔다 오셨네요. 유타, 뉴욕, 멕시코, 독일, 영국, 시드니도 갔다 왔고 러시아도 갔다 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중국은 중국 안 가실 데가 없죠. 도산 안창호란 존재는 굉장히 독립운동사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면서 독립운동사 전체를 이끌어 갔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안창호가 역사에 처음에 등장하는 순간은 독립협회 활동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 거죠. 젊은 나이에 민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장기적인 과정과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결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유학을 가요. 이 경로는 비슷해요. 누구랑 비슷하냐? 이승만하고 비슷해요. 이승만도 이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냈고 결국은 선교사들의 후원과 지원 속에서 미국 유학을 결정했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승만은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가 될 때 안창호는 하와이에 가서 현장을 목도하게 돼요. 그 목도했던 현장이 뭐냐면 한인들의 삶의 문제였었어요. 안창호가 유학을 가는 경로 속에서 하와이를 들렀었을 때 그가 봤었던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한인들에 대한 멸시. 근데 그건 당연하죠. 그 당시에 미국인들은 노동력으로 데려왔었던 거였고, 더군다나 중국은 들여는 봤는데 조선 이거 어디야? 정말 듣보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가는 이민 1세대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짐을 지고 혹독한 노동과 그 대비 적은 임금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되게 비극적인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치고 의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사회일수록 서로 적대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창호가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나의 유학을 포기하고 한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한인들을 조직화해야지만 조직화된 시스템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조정할 수 있고, 조직화가 돼야지만 조직화된 목소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국인들을 상대할 수 있죠. 동양인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만들었던 단체가 나중에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로 딱 정착이 돼요. 대한인국민회는 학자들은 통상 준정부 단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에서 했던 기관지라든지 또 이 당시 있었던 여러 신문들 같은 것들, 미주 쪽의 신문들을 보면 조선왕조에 대한 미련이 아예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그냥 아예 한민족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발견했겠죠. 이들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향한 새로운 핵심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선은 망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 기지가 다 어디에 생겨요? 해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민회에서 먼저 준정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조직도 갖고 있었고, 자금도 갖고 있었고, 이런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3.1운동이 터졌고, 3.1운동이 터졌을 때 그 엄청난 민족적 의기를 조직화된 형태로 모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많은 약을 모금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어지는 미주 지역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민의 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였었던 안창호가 자금을 모아서 와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 공헌을 했었다라는 것들. 턱턱 내놓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민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은 당연히 가난한 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노동자로서 쉽게 말하면 11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임시정부 혹은 임시정부에 준하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이는 거예요. 많을 때는 10만 달러, 20만 달러, 적게는 5만 달러, 3만 달러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사의 거의 생명수처럼 기능해요. 이게 현재 교과서에는 독립운동에 자금 지원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거든요. 정말 제가 되게 속상하고 화나는 부분이죠. 왜냐면 그들의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독립운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순간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하면서 한인애국단 할 때도 미주 교포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제발 도와달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외 동포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미주 지역에서 눈에 띄던 인물이 3명이 있었어요. 안창호, 이승만, 박용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와이에서 안창호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던 게 박용만이었어요. 근데 박용만이 이승만을 하와이에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근데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원했던 사람이거든요. 하와이에서도 무장 부대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에 비해서 이승만은 완고한 반폭력주의자예요. 정말 오직 외교, 그리고 평화적 수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이도 안 좋고 문제도 좀 많이 생겼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뭐냐? 어찌됐건 자기를 소개시켜주고 하와이 사회를 계속 번영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박용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고 무장 테러를 통해서 박용만 세력을 다 찢어버려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도권 다툼이라는 건 생각보다 살벌해요. 왜냐? 주도권을 잡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독립 방향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창호가 대단한 게 뭐냐? 본인이 주도했지만 본인이 대통령이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내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내각을 맡아요. 왜? 독립운동가들의 대화와 소통과 연합과 연대를 위해서 스스로 주도했지만 직위를 안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승만이냐?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잖아요. 당시 미국 3.1운동 당시 미국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역임했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어요. 그나마 임시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 총장 출신의 우드로 윌슨이잖아요. 그러면 저 이름 모를 어떤 망명 정부의 수장이 프린스턴 대학을 통과한 미국에서 학석박을 마친 박사가 하는 게 낫다 안 낫다? 전략적으로 나은 거죠. 사실 그 자리를 안창호가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채호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승만 안 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임시정부의 그 당시 지도자였었던 이승만,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전혀 타협하기는커녕 갈등, 반목, 싸우고 있을 때 이 안창호가 뭐라 하냐면 국민대표회의를 열어요. 요즘 말로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계급장 떼고 다 얘기해보자. 한번 다 모여서 다 대화하고 임시정부를 제대로 개혁한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이 길을 열었던 것도 도산이에요. 지금은 그런 리더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불과 10년 전까지 조선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런 리더십을 보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만약에 이런 시대 때 태어났으면 더 큰일 하셨을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랬는데 20년대 중반으로 가면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유행을 막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일본과 싸우길 원하고 너도 일본과 싸우길 원하는데 어떤 사회를 원해? 민족국가지? 아니야, 사회주의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념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가장 먼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 일단 뭉치고 하나의 적을 향해 분투하면서 우리끼리 소통해보자. 왜냐? 하나의 적을 향해 싸우다 보면 나와 네가 생각이 다르지만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탈리아 공산당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지향해요. 하지만 민주주의자들, 공화주의자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유럽 사람들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공존할 수 있구나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게 안창호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가 조직
을 구성하는 것도 탁월했었고, 그가 자금을 모집해서 만드는 융통 능력도 대단했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생각할 때 셋, 넷을 생각하면서 밀어붙여가지고 미래로 나가게 나가는 어떤 그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창의력 같은 것들, 이런 부분에선 정말 보기 드문 인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냐면, 도산 안창호가 가장 아꼈던 제자가 놀랍게도 춘원 이광수예요. 춘원 이광수 아시죠? 한국의 천재적인 문학가, 변절자, 임시정부 주필로 독립신문 막 하다가 포섭돼서 넘어가서 타락했던 바로 그 사람. 약간 안창호 또래가 있고, 이게 안창호, 이승만, 김구 요 또래고, 그 다음 또래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또래. 근데 그 다음 또래를 우리가 기억나는 민족주의자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다음 또래가 누구냐면, 제가 얘기해 볼까요? 박헌영, 여운형, 김원봉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광수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냐? 이게 정말 한 장 차이인데, 이상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로짓는 힘이에요. 둘 다 현재 우리가 스스로 독립할 역량이 부족하고, 우리 조선인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안창호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갈 수 있고,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돼,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광수는 현재 우리가 안 돼. 왜 안 될까? 우린 저열한 족속이야.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하다 나중에 가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광수 하나가 변절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세대 또래들이 지금 다 단계 친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고립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독립운동사 공부하다 보면 가장 놓치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미스터 선샤인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면 재밌고 의미가 있다가 한 번에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드라마예요. 진정한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98%가 고립감을 견디는 과정인 거예요. 거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 정도로 정력적으로 사람이 따르고 재산도 좀 있고 일을 만들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임시정부, 그리고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의 성공,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의 운동 다 사라져요. 그게 1929년이에요. 근데 참 속된 말로 정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왜냐면 이때 안창호가 어디를 가냐? 필리핀으로 가요. 중국에서의 투쟁 완벽하게 실패한 상태였거든요. 이때 모든 독립운동은 다 중국에 집중돼 있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가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이 비어있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는데, 미국은 원숙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리핀을 그다지 잘 운영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곳 한인들을 규합하고 이곳을 제2의 독립운동의 터전으로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연설하고 규합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필리핀 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상촌 건설 운동 같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는 기독교 공동체주의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당시에 풍미하고 있던 노동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 운동 들어봤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운동 얘기한 지 지금 2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미 이때 협동조합 운동 얘기하신 분이에요.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수호를 하고 노동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저항하는 어떤 그런 조직론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만들고 다니는 뭐 이런 태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중국에 와서 뭔가를 노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 시기 때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상태에서 윤봉길 의거가 이로부터 2년 후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윤봉길 의거가 성공을 하니 일본 군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임시정부 요인들을 색출하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겠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안창호는 거기서 체포가 돼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수양동의 사건을 거치면서 서대문 영문소에서 2차례 옥고를 치르시면서 건강이 극도로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안창호 선생 이야기하면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대문 영문소에 가면 안창호 선생 사진이 한 2-3장 붙어 있어요. 딱 봐도 누가 리던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센터 딱 당당하게 딱 팔걸이 의자 앉아있고. 근데 그가 국내로 들어와서 2차례 투어를 거친 다음에 찍은 사진을 보면 완전히 진짜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노인네가 돼 있어요. 그러고 나오셔서 얼마 있다가 순국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해방도 못 보고 했던 모든 투쟁은 다 실패했고, 자기가 아꼈던 후학들은 다 변절했고, 그게 안창호의 성적의 결과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실패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정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안창호는 단박하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그저 멀리서 봤을 때 쌈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구체성을 가진 비전,
그건 한편에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 그걸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선 안창호는 오늘날 우리가 보더라도 미래적인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때 그가 마주했던 그의 삶의 자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얻는 과정을 좀 가면 좋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로 나오는 그 순간 저자는 죽는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누리는 건 그 사람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우리 심간도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함께 좀 아리랑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읽어보신 것 같아요.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서평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리랑 읽은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싸, 심간도서. 작가님 말씀대로 엄청 지저분하게 읽었어요. 내가 지저분하게 읽으라고 하진 않았고 글도 썼네? 김산이란 아니 왜 이래? 나봐 아주 작가님 제발요. 왜 이래? 김산이란 외발 자전거를 타고 1세기 전 동아시아를 다녀왔다. 페달 밟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었다. 비록 아리랑 고개를 다 넘기 전 그 자전거를 도둑맞아 버렸지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긴장과 분노, 연민과 허무함, 감동과 애틋함 등은 안락한 차를 타고 달리는 순간에도 종종 울림을 줄 것임을 확신한다. 근데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읽고 줄도 치고 너무 대단해요. 잠깐요. 나는 이거 저희 때는 글도 이렇게 되게 작고 쓰고 저는 훨씬 지저분하게. 그 아리랑이라는 책을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자서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울 때나 책에서 볼 때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때 거기를 가서 누굴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현장성, 그 체험의 힘, 이거는 정말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책을 쓴 사람은 리메일지라는 여류 종군 기자잖아요. 더 이상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을 보고 현장의 얘기를 담겠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런 사명감과 의식을 갖고 뛰어들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대 때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았다라는 그 취재 태도 자체도 아주 유니크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었죠. (1904년) 러일 전쟁, 1910년 조선 병합을 통해서 조선이 사라져요. 여기 우리가 다 배우는 데죠. 그 다음에 1910년부터 45년까지가 일제 식민지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그리고 갑자기 뿅 넘어가서 31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성공, 41년 충칭에서 광복군 결성, 이렇게만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1919년과 21년까지 그대로 가요. 이 이야기가 안 바뀌고. 그러다 갑자기 이 친구가 23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관동대지진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27년에 야 이건 정말 처음 들어본 광둥 꼬민이라는 데서 참가해서 막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막 당제스 이런 사람과 싸우고 막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책을 읽다가 당황스러워 했을 거예요. 읽으면서 요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시면 지금 굉장히 그게 성공하신 거예요. 생각보다 역사가 복잡하고 일본과 중국의 근대사가 우리도 요동치고 있었지만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돌아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너무나 강하게 통제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선 좌우 갈등이 존재할 리가 없어요. 애초에 조선공산당 같은 걸 못 만들고 대부분의 핵심 우익 세력들은 지금 해외에 나와 있거나 친일 변절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특정한 나라에 점령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 그룹인 국민당과 중국의 진보적인 그룹인 공산당 간의 연합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발전해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있었고 요즘에 떴었던 김원봉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장지락, 김산도 거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이해하려면 이 나라 역사를 모르고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실 가장 재밌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소위 말하는 광둥꼬민이에요. 1924년에 순원이 국공합작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념을 뛰어넘어서 중국을 해방하자. 근데 거기에 조선인들이 참여했던 이유는 뭐냐면 먼저 중국을 해방하고 조선을 해방하자 였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순원이 민족주의를 표방했고 저항적인 태도를 표방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믿었었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국민당 공산당이 다 모여들었거든요. 그리고 북벌을 딱 하려고 하는데 순원이 암 말기야. 그래서 죽어요. 죽어서 그때 군대가 두 표로 나뉘어서 장제스의 군대가 난징에 정착을 했고 다른 한파가 공산당에 포함된 다른 한파가 우한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난징 정부를 이끌던 장제스가 이 공산당을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좌우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일파가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봉기를 일으킨 거죠. 근데 그 봉기의 연장선상 중에 가장 격렬했던 게 광둥꼬민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막 민족주의자들을 공격하니까 결론은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다 찍어 누르게 되는 과정이니까 이 책에서 그 고단함이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독한 게 뭐냐면 여기도 책에 나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조선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부심 엄청 막 우리가 숫자는 적고 우리가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보통 아니야. 이게 되게 강한데 1차적으로 중국의 해방, 2차적으로 그 힘을 이용해서 조선의 해방. 이게 민족주의자들이건 사회주의자들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태양산 전투 같은 거 윤세주가 맞서 싸운다라든지 그리고 뭐 장제스가 김구의 말을 듣고 카이로에 가서 조선의 독립 보장을 요구한다라든지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절박하게 남의 나라 일을 내 일처럼 싸워주면서 지지를 얻고 그 지지 가운데서 실제로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이제 광둥꼬민의 강령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흥미로운 게 노동자를 위하여 하루 8시간 노동, 각종 사회보장 조건을 달성한다라든지 농민과 병사를 위하여 토지 분배 얘기한다라든지 빈민을 위하여 기초적인 생활 자산을 이야기한다라든지 무엇보다 이제 여성을 위하여 남성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 등등등의 사실 구체적인 강령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사회주의자니까 사회주의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게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아젠다가 막 나오니까 민족주의자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계속 커나가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물러가라만 생각했는데 잠깐만 일본이 물러나가는 거 맞는데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돼? 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조절해 줘야 되겠구나. 빈민들의 사회보장제도를 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여성들의 삶의 환경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 되게 아프고 리얼리티를 묘사가 되어 있죠. 다 만나본 거예요. 민족주의 진영의 거두와 아나키즘 진영의 거두를 다 만나보고 여러분들은 좀 나설 수 있겠지만 여기 오성윤 나오죠. 이 책에는 이제 친일 변절이 안 나올 거라고 근데 40년대로 가면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가지고 변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친일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쓸쓸하게 죽어갔던 사람 이야기. 그래서 아 인연이라는 게 이렇구나. 우리는 역사라는 이름 속에서 전체를 조망하면서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을 살아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구나. 어떻게 보면 못 봤던 게 또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기분이 들죠. 나는 이상과 혁명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 그런데 아닌데 이 책이 백미 아닙니까? 막 여기다가 딱 그 하나 접어왔어요. 그녀는 내 두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쌌다. 나는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감격하며 몸을 떨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이제 막
이상한 거죠. 막 민족의 투쟁을 위해서 냉정하게 살다가 두 차례 연애를 하는 이야기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 보면 겨우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인류의 짐을 어깨에 지고 있지 않았던가. 인류의 짐이고 나버리고 결국 난 사람이야.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면에서 참 좋았어요, 책이. 어떻게 그런 숱한 수업, 고문 이런 거에도 버틸 수 있었는지. 소수죠. 언제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역사의 변화를 이끄는 건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수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소수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의 문제는 휴머니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진정성 있게 시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그것이 주는 짜릿함, 그게 힘이고 매력이에요.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얻게 되니까 자신의 어떤 신념을 깨트리려고 하는 투옥이나 고문에도 사실 그걸 버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배경이 뭐예요? 찾아다녔잖아요. 이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갖고 누구를 만나러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신념이 되는 것. 그럼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살면서 누구를 만났을까? 누구를 만났고 어떤 계기를 삶 속에 가졌는가? 이 김산을 통해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김산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김산처럼 살 수 있겠어요? 그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약자와 연대할 수 있고, 더 강자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딱 한 번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얼마큼 의미 있게 사는 건 나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 책은 굉장히 큰 도전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한편으로 이렇게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김사는 비교적 우리한테 안 알려지지 않았나. 이 장찌락, 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성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모든 실패한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억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가 생각보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 누가 이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주관 있는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단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야기 풀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자서전보다도 솔직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좋았었고요. 책의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선인 혁명과 김산의 불꽃 같은 삶이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조선인 혁명과 김산의 불꽃 같은 삶. 우리도 혁명적 삶을 삽시다. 부정폐하 만세하는 게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든요. 여기에 자발적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질적인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910년에 조선이 망했고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횟수로는 10년, 단순 계산하면 9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정부가 민주공화제를 표방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도 지금 지역주의라는 게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투표하면 색깔 정확해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역주의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일종의 유사 지역주의는 있었어요. 조선의 기득권 세력들은 남쪽에 살았을까요? 북쪽에 살았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틀려도 돼요. 네. 맞습니다. 남쪽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삼남이라 불러서 충청, 경상, 전라가 주로 양반들이 많아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삼북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북이 뭐냐? 황해, 평안, 함경도예요. 조선시대 때는 산농공상이잖아요. 산농공상 중에 제일 낮은 일이 산원공상,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보다 못한 게 상인이었어요, 조선에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상인들은 다 어디 있어요? 황해도나 평안도에 있잖아요. 홍경래의 난이라고 들어보셨죠? 홍경래의 난이 평안도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냐? 고질적인 차별. 조선 중기 이후에 평안도 지역에선 재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위 권력과 배출이 안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같은 조선 왕조지만 주로 평안도, 황해도 이쪽 분들이 조선 왕조에서 가장 비주류예요.
비주류인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기독교가 전파가 돼요.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복음에 대한 관심인데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 뭐지? 쟤네는 왜 여자들이 남자랑 똑같이 돌아다녀? 저 나라는 왕이 없대. 주몽 때부터 조선왕조까지 다 왕조잖아요. 다 왕이에요. 근데 왕이 없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뽑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왕따잖아요. 왕따인데 우리를 좀 사람답게 대해주는 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류 세력이 신흥 종교를 받아들이겠어요? 비주류 세력이 신흥 종교를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비주류가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은 도산 안창호, 그 다음 평안도의 대표주자, 그리고 황해도에는 우남 이승만, 백범 김구 이런 분들. 안중근 의사도 황해도 분인데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카톨릭 가문이에요. 거긴 좀 일찍 카톨릭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주로 초기의 민족주의자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운동이 뭐냐?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과 회사를 만들고. 똑같은 시기 때 의병항쟁이 있어요. 의병항쟁은 주로 삼남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 땅이잖아요. 내 땅. 내가 지주고 내가 양반인데 내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갖고 기득권의 입장에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조선왕조라는 것이 곧 나고 나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절대적 당위성을 그리고 남쪽의 양반들이나 남쪽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데 북쪽 사람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민족은 중요하죠. 그때부터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조가 아닌 우리들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본과는 다른데 그게 조선왕조일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 지금으로선 진짜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때로선 진짜 이제 위험한 발상인데 그걸 누가 하냐? 바로 그 북쪽 사람들, 차별받던 사람들, 비주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조선왕조가 망해가는 거를 싫지만 냉정하게 대하면서 차곡차곡 준비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아주 중요한 선두주자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임시정부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건 삼국운동이에요. 조선왕조가 길게 봐도 그다지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망했는데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중심으로 일본 강제 병합파가 이제 조선을 병합하는데 그 병합 과정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의 제한 조건이 뭐냐면 강제 병합하시오. 단 조선이랑 국호를 그냥 쓸 수 있게 해주고 왕이라는 칭호를 그대로 남겨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뭐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렇죠? 아니 나라는 식민지가 됐는데 국호랑 왕 칭호를 써서 뭐예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냐면 조선이랑 국호는 사라져요. 그리고 일본은 내지라는 말을 썼지 식민지라는 단어 끝까지 안 썼어요. 정치 운영 전략상 실제는 식민지지만 근데 왕이라는 칭호는 그대로 남겨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조선왕실의 왕가의 사람이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500년 사직이 사라진 거냐? 그러면 죽든가 내시들한테 창칼에 하나 쥐어줘 나가 싸우다 죽든가 아니 홀로 자살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냐? 아니죠. 고종, 순종 다 살다가 돌아가셨고 의친왕 이강이 한번 망명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의친왕 이강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순간은 그거 하나. 덕형주 보면 덕형주 되게 대단한 것처럼 나오지만 덕형주는 단 하나의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조선왕조가 망했는데 황실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았고 로얄 패밀리로서 혜택을 누리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조선 민중들의 입장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배야 전하 이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진행됐었던 정책들이 굉장히 모멸적이었죠. 그중에 제일 유명한 건 태형령제 때리는 거. 갑오개혁을 통해서 전근대적인 때리는 제도가 없어졌는데 일본이 때려요. 근데 그 태형의 내용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우통 벗고 일하면 몇 대, 덜익은 감을 따면 몇 대, 집 앞을 청소를 안 하면 몇 대 이런 식이에요. 지금 표정들이 제가 일본 순사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 어처구니도 없고 화도 되게 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건 진짜 얘네들은 야만인 거야. 마치 영국인이나 프랑스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모멸적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죽은 자를 위로하고 살아있는 자들을 또 위무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그들의 방식인데 그걸 갑자기 무시하면서 공동묘지를 딱 해서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쓰라고 하는 묘지 규칙이라는 게 통과가 돼요. 그것이 주었을 엄청난 그
모멸감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쌓아온 전통이 있는데 무단 통치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무단 통치할 때 그 무단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일본의 언론이 3.1운동이 터지니까 사건을 분석하면서 썼던 말이 무단 통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 야 너네 조선총독부 너네 심했어. 너무 무단적이야. 이게 지금 용어로 붙여져서 우리가 학교에서 외울 때 무단 통치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0년을 보내니까 거기서 차곡차곡 분노가 쌓인 거죠. 그런 그 민중의 한과 개신교,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 지도자들의 힘이 결합이 되면서 3.1운동으로 터져 나온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3.1운동의 시작은 고종의 죽음이잖아요. 어찌됐건 고종은 40년간 국가를 이끌어왔었던 국왕이었었고 그가 진정성이 없었다. 전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노력도 많이 했고 성과도 있었고 포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회한에 가득 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군주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고종 독살설이거든요. 고종이 암살 당한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뒤집어질 수는 있어요. 역사는 언제나 현재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고종 독살설은 지금까지로는 풍문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고종이 독살 당했다고 믿을 것 같으세요? 내가 당한 분노가 있는 거죠. 내가 일본 들어온 다음에 때리고 농장이나 토지 같은 것도 약탈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치면서 말 그대로 겉으로는 식민지라는 말을 안 쓰지만 원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진짜 2등 국민 되는 거잖아요. 그 분노가 쌓이고 쌓이니까 고종이 암살당했을 거야. 고종은 암살당했을 거야 하면서 다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중요한 질적 변환이 뭐냐? 나와서 고종 폐하 만세를 외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질적인 전환이고 사실 그 부분이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활약한 거죠. 기독교 독립운동가들, 천도교 독립운동가들, 또 불교 대표 한용운 선생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화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나서면서 야 우리 조선 없어도 돼, 우리 왕조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힘이 같이 탄력을 받으면서 발전한 거고 처음엔 태극기도 없었어요. 태극기가 없었고 독립선언서를 돌렸거든요. 그러면서 저항하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게 엉켜지면서 그 힘에 의해서 결국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 있었던 옛날에 노령정부라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마지막이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한성정부는 실질적인 활동을 못하죠. 일본 치하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한성정부가 왜 중요하냐면 한성정부는 인천과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열었어요.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초였었던 최초의 자발적 국민대회. 만세운동이 아니라 모여서 자발적으로 우리 정부 만들자. 왜냐면 혁명이라는 것은 또 역사의 변화라는 건 민중의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성정부는 민의를 수용했다라는 장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조직, 무장투쟁가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이제 좀 외교 독립론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4월에 3개의 정부가 수립된 상태에서 8월까지 3개의 정부 대표단들이 엄청난 토론을 해요.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는데 5개월간 신나게 토론하고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막 토론을 벌이면서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한성정부의 그 민중대회의 정통성을 위해서 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부고 외교 독립과 무장투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아주 중요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정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국회? 국민.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일단 이제 절차상 따졌을 때는 헌법이라고 하는 근대적 문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근대 국가의 원리인 거죠. 프랑스 대혁명에서 프랑스인들이 신분제를 타도한 다음에 인권선언을 발표했듯이 미국인들이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수정헌법을 만들듯이 우리도 임시정부가 임시정부인 이유는 임시정부의 헌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헌법을 보면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한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만들어진 제언어법에도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써있고, 심지어 유신체제, 전두환 정권기 가장 서슬퍼렇던 독재 정권 기간에도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죠. 대단한 거거든요. 역사학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하나의 가치관을 갖고 100년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아주 드문 사례예요. 우리 1조만 많이 기억하는데 3조에 뭐가 나오냐면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었고 일체평등하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좀 신기하죠. 이 시기 때 남녀 평등? 되게 쇼킹한 건데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는 조선 왕조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가들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이 민족적 의기를 어떤 방향으로 틀어가냐? 미국식의 민주공화정을 수용하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남성이 여성을 짓밟고 서 있는 구조, 신분제에 의해서 차별받는 구조, 혹은 경제적 위계관계에 의해서 고통받는 구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비전으로 시작된 정부가 되는 임시정부입니다. 이게 감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원래 그래요. 뭐가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 제일 안 읽거든요. 그리고 그 서울대학교 추천도서가 제일 사람들이 안 읽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임시정부만큼 존경받으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기억하면 그 시대에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꿈꿨었던 사람들의 희망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임시정부를 통해서 저는 여전히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믿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역사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얘가 왜 갑자기 지 자랑만 하다가 끝났나, 한번 해본 겁니다. 너무 보람이 있어가지고요.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빠친코 얘기를 했던 이유는 누가 이제 페북인가 올린 걸 봤는데 웃기고 있네. 성공과 기회를 위해서 간 거 아니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탄압을 받았고 일본에 간 사람들은 성공을 위한 기회를 향해서 갔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해서 잘못됐다. 이민사가 뭐고 자이니치들의 삶이 어떤지 한국 역사의 한 부분을 좀 되짚어보자 라는 시간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 자체가 1915년부터 1989년 사이잖아요. 연도가 너무 아팠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잖아요. 쭉쭉 빨기만 원하는 거지 한반도의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거나 안정적인 삶을 누린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빠른 경우 10년대도 있었지만 보통 본격적으로는 2020년대 때부터 노동 이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가요. 일본에. 일본으로 그 당시 이제 노동 이민 갔던 사람을 보통 한 200만 명 정도를 잡거든요. 200에서 250만 명까지 마지막에 가면 그중에 가장 유명한 곳이 오사카인 거예요. 네, 오사카. 오사카에 제일 많이 갔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다가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전쟁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전시 경제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38년에 국가총동원령에 의해서 대규모로 징용, 징병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까지.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차출돼서 활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포들조차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존 때문에 일본에 가서 노동하고 정착해 살다가 전쟁기 때 이제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들. 그 다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분단이 되잖아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 돌아올 곳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한이나 북한으로 자기 고향을 찾아서 가게 되죠. 근데 애초에 이민을 한다는 거, 내 삶의 근거를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좀 다 극빈자들이거든요. 내가 본국엔 아무것도 없는데 일본에 내가 장사하는 거리가 꽤 괜찮아. 이런 사람들 돌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한 5, 60만 명 정도가
고향에 연고가 없거나 딱히 돌아와야 될 이유를 못 찾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되는 건데, 남아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민족의식을 보였었어요. 여기 있더라도 우리가 한민족은 잊지 말자라는 의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차별이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항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국적도 아니고 북한 국적도 아닌 조선적, 이거 황당한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는 없는데 사는 곳은 일본인데 이 일종의 무국적인데 국적이 있는 조선적을 갖게 되는 사람들 지금도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89년까지 일본이 엄청난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기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2등 국민. 일본 내 2등 국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연의 한 불황민 마을에서 태어났었던 송부자 씨가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심한 조롱을 당하면서 이 얘기를 엄마한테 불만을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불황민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회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다 사라졌어요.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막 엉켜버렸기 때문에 한국은 실질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수평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게 생긴 거지, 우리는 과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불황민이라고 해서 아주 심각한 차별을 에도마쿠 때부터 받던 사람들도 있고, 그 지역이 특정하게 차별을 받던 지역들도 있고, 그리고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근대가 돼서 점령한 지역이잖아요. 그 원주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조선인들이 어디 가서 정착을 많이 하냐면 같은 오사카래도 오사카의 불황민 마을, 부라쿠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 들어가서 많이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최악인 거예요. 쟤들은 불황민에 사는 조센징이야. 지역 차별, 사람 차별, 민족 차별 이런 걸 겪으면서 컸기 때문에 송부자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살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결혼하기 전까지 직업을 22번이나 바꿨다. 조센징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잘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제강점기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해방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거고요.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 기미로 사건이에요. 사건 자체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자이니치였던 기미로가 야쿠자 2명을 이제 죽였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주를 하면서 온천에 들어가요. 그 온천에서 숙박 중이던 이 13명의 손님과 종업원 5명을 인질로 삼아서 이제 대치를 한 거예요. 무려 88시간. 그럼 이거 우리 알죠? 생중계되고 난리가 나요. 온 나라를 떠들썩 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됐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이니치인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더럽다, 야만입니다, 맨날 친구들 놀리고 학교 선생님도 맨날 때리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하면서 내가 초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다, 제대로 된 삶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일본 사회에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민족차별, 계급차별, 문화차별이 있다는 것이 이 60년대 후반에 크게 폭로가 됐던 사건이에요.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웃지만 이지메, 차별, 이거에 대해 저항하면서 사실 이때 이 사람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알려졌는데, 기미로 사건을 제가 또 왜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에 야쿠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의 야쿠자의 상당수는 자이니치다, 이 오명이 또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이 자이니치들이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불량 청소년에서 이제 야쿠자로 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근데 그 중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미치 히사유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건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내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쿄 일대, 특히 긴자 알죠? 긴자. 일본의 상징의 동네잖아요. 그죠? 명품거리 쫙 있고 그 긴자 지역의 상권을 다 확보해요. 일대로 이제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조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빠칭코도 흥미로웠던 게, 빠칭코에 보면 이민호가 나오잖아. 그 시기 때 이 정도 힘을 가진 조선인이 있었다? 딱 안 떠올라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 부분이 오히려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나중에 195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 자이니치 사회에서 배출한 조선인 야쿠자를 생각하면 이거 어울린다. 사실 그 생각을 해서 저는 맨 처음에 대본을 보고도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데? 뭐 이러면서 저는 또 소설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자이니치들 다 폭력배들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들의 어떤 고단한 삶 속에서
또 조선의 야쿠자도 있었다. 그게 빠친코라는 작품에 아주 흥미롭게 투영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시즌 2가 제작이 되면 시즌 1에서도 이제 뭐 말해줄 수가 없네. 대본을 다 정말 얘기해 줄 수가 없네. 근데 이제 시즌 2가 되면 이민호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려질 건데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라.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막 만나잖아요. 막 그 누구죠? 솔로몬 하면서 막 아빠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뭐야, 저 도박장 조폭이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 가보신 분들 알지만 일본에 가면 신주쿠나 이렇게 그냥 번화가에도 빠친코 가게 진짜 많잖아요. 돈 10,000원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와서 바꾼 다음에 한번 땡기고 재수 좋으면 좀 버는 거고 아니면 날리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는 거랑 좀 비슷한 문화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본의 국민 오락이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빠친코 같은 경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1950년대 중반부터예요. 전국에 뭐 한 4만 점 정도 되는 점포가 있었고 그 당시 때 뭐 매출이 뭐 20조 원이 났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쫙 온 거죠. 그런데 오사카 지역에는 자이니치들이 많았고 자이니치들 입장에서 사회에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이니치들 중에 상당수가 특히 오사카에서 이 빠친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연원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오사카가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사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경상도 사람 같아요. 그 고독한 미식가라는 만화를 보면 그중에 오사카 편이 나오면 그 주인공이 오사카를 처음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당황해. 왜냐면 그동안 혼자 가서 조용히 앉아서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오사카 갔더니 가서 올라 야 어제 어떻게 지냈어? 반가워 이러면서 막 시끄럽게 당황해하면서도 야 근데 맛이 있다. 근데 이 맛이 또 전통적인 일본 맛이 또 아니네? 약간 이런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사카항이 지녔던 에도 시대 때부터의 그 무역항으로서의 호방함과 또 자이니치들이 많이 살면서 이 일본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우러지면서 생기는 문화 효과 같은 것들이 같이 좀 이어져요. 실제로 오사카 이쿠노구에 미유키 도리라는 상점가가 유명해요. 여기 가면 이제 한 150개 정도 되는 한국 식품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전통 의상점도 있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으로 이제 굉장히 알려진 곳이고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그러니까 오시오, 보시오, 사시오 이 말이 이제 또 카타카나로 딱 같이 써놓는 그런 문화들이 거의 뭐 유일하게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은 민족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문화와 다른 국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이다 라고 바라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독자성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할 수도 있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 그들도 풍요로워지고 우리도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다. 빠친코가 그런 도구로 우리한테 쓰였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의 역사다 우리 거야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일 났네. 이제 빨리 새로운 작품 하나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